함께하시는 전국의 학부모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소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서서 하다가 앉아서 촬영을 했는데요. 배만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배를 좀 가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학기 수시지원 시즌을 맞아서 저희 SG교육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수시지원 컨설팅과 관련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2022학년도 수시지원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2022학년도 수시지원의 방향 정도를 살펴보고요. 전형별, 대학별 구체적인 입시 정보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 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대학 입시 제도는 해마다 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화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은 입시와 관련된 경험이 없고 또는 입시 전략과 정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바뀌는 입시 제도가 해마다 이렇게 수험생들을 괴롭히지만 올해는 큰 틀의 변화가 너무 많아서 아마도 작년 정도 기준으로 준비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대학 입시를 고민하면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교육부나 대교육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대학 통계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최상위권 대학과 중상위권 대학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전형별 모집 인원과 전형 요소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에서 정시 모집의 비율을 보면 작년도 23.0%에서 올해 24.3%, 1.3% 증가했습니다. 그럼 소폭 증가죠. 자, 학생부 교과를 보면 작년 수시에서 42.3%, 그런데 올해는 42.9%, 0.6%로 아주 소폭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이 표를 보시죠. 수도권, 인서울, 스카이로 갈수록 점점 늘어서 정시 비율이 스카이 대학으로 가면 많이 달라지죠. 자, 스카이의 경우에 작년에 23.7%에서 올해 35.8%로 12.1%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교과는 어떤가요? 작년 10.3%에서 올해 12.9%로 2.6%포인트 늘었습니다. 수시 전체 비중을 보면 이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전체 4년제 대학 전체에 관련된 통계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군들과 관련된 모집 인원과 전형 요소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결정적이진 않지만 지속적인 수능 인원 감소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대학들의 모집 인원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자, 올해는 작년보다 대학 전체 대학의 모집 인원이 894명 줄었습니다. 자, 하지만 응시 인원 감소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한동안 경쟁률은 조금씩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입시부터 변하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사실 모든 입시에는 변하는 것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해는 변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해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입시는 변화가 너무 커서 변하지 않는 것들보다는 변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과 관련해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은 수시 모집 인원의 축소, 자, 그러면 정시는 증가하겠죠.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축소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논술 전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수능 방식의 도입, 그리고 약학대학 선발 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시 모집 인원의 축소와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자, 현재 고3이 중3 때 발표되었던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전국의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30% 선발 또는 학생부 교과 위주로 30%를 선발해야 됩니다. 또 고1 때 발표되었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서울 지역의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약 40%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표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인서울, 스카이로 갈수록 수시 모집 인원의 축소와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자, 결국 수시 경쟁률과 입결은 올라갈 것이고요. 정시 경쟁률과 입결은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축소입니다. 자, 사실 올해 입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교과가 42.9%로 가장 높지만 수도권부터는 종합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자, 상위권대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교과는 3 내지 4% 정도 비율이 올라가고요. 종합은 10% 정도 떨어지고 정시, 수능은 8%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교과의 경쟁률과 입결은 좀 떨어질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죠. 종합의 경쟁률과 입결은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해마다 수시에서 추가 모집 등을 통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그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죠. 자, 그런데 올해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이미 정시에서 많이 뽑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작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던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자, 상위권 대학의 변화는 아래로 점점 영향을 미치죠. 자, 예를 들어서 작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높은 학교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는 한양대학교였죠. 자, 그런데 올해는 그 사이에 고대와 한양대 사이에 연대, 성대, 서강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양대 교과 커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양대 이하 서울의 중상위권, 하위권대, 수도권대 모두 이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씩 영향이 좀 더 추가됩니다. 자,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선발 교과죠. 자, 10% 실시를 교육부가 권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폭 확대되죠. 이것도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자, 지역 간, 학교 간 차이 때문에 사실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 전형에서 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어떤 학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또 어떤 학교는 면접을 보기도 하죠. 자,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수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충원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인데, 자, 올해는 특히 수능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입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인원 축소로 상위권 대학은 특히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서류 관서와 그다음에 블라인드 평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모두 다 예년과 좀 다른 점들이라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 간소화 때문에 학생부의 세특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또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도 예년에 비해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소서나 면접을 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유리할까요? 보지 않는 학교가 유리할까요? 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자소서나 면접이 없는 학교를 선호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보는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나를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기회를 일부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나 면접이 없는 학교를 선호한다고 할 때 있는 학교를 내가 지원하는 것이 경쟁률로 봤을 때 사실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자, 블라인드 평가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아주 낮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블라인드 평가가 지켜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블라인드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또는 방식들을 대학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고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거죠. 대학들은 어떨까요? 우리 학교가 뽑을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학생, 가장 좋은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게 대학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블라인드 평가가 학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학들에게 좀 장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대학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적으로 내 성적이나 내가 가진 활동을 가지고 이 학교, 이 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진학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저같이 입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이 학교에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질까가 아니라 보통 서류 100%로 하는 전형이 아닌 전형에서는 대개 2단계 전형을 하죠. 1단계의 서류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개 그래서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 학교가 많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배수로 뽑는 경우에는 내가 이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3배수를 한다면 1단계 3배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자, 통과하고 나면 1단계 성적을 포함해서 3대1이죠. 2명을 물리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단계 주로 면접 전형에서 1단계 성적보다는 2단계 면접 성적이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상식이죠. 자, 그래서 면접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2명을 물리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특징 세 번째는 새로운 수능 방식의 도입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들도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여전히 문과, 이과로 나눠서 뽑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3월,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자,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문과가 적고 이과가 많습니다. 자, 이것이 올해 입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입시를 고려할 때 문과 상위권은 상위권대를 지원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상위권에 문과 학생들이 적으니까요. 자, 이과 상위권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또 내 성적 주변에 다른 성적 좋은 이과 학생들이 작년보다 좀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상위권이 최상위권의 경우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 지원에는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올해 수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문과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들이나 과목으로 보면 수학이 입시에서 가장 예전에도 변별력은 가장 높았죠. 올해 그 변별력이 더욱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약학대학 선발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약학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학부에서 약학대학으로 선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화학이나 생물 같은 인근학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결과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다른 역선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영향으로 예측하는 것은 변화일 뿐이지 예측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술전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인원은 별 변동 없고요. 보는 학교는 좀 늘었죠. 작년까지 적성고사를 봤던 학교들, 가천대학교나
고려대, 세종 같은 학교들이 올해 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특별히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논술, 다른 학교들이 실시하는 논술 유형과 좀 다르게 약수령 논술을 실시해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은 살인적인 경쟁률로 유명합니다. 40대, 50대를 금방 넘어가고요. 작년도 연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32대 1인가요? 134대 1인가요? 어마어마했죠. 27명 뽑는데 3천 몇백 명이 왔습니다. 최저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많이 지원한 것이죠. 자, 그런데 경쟁률은, 사실 논술의 경쟁률은 상당히 많은 허수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시험장에서, 논술 시험장에서 원고지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쓰긴 해야 되겠는데 내신이나 활동이나 교과도 넣어봤자 안 될 것 같고 종합도 어려울 것 같은 학생들이 그러면 수시를 안 볼 수는 없고 논술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한 10점 몇 대 1 정도로 실질 경쟁률을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논술은 뭘로 당락이 결정이 되나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논술은 복불복이다, 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필고사인데 운일 수가 없죠. 자, 논술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논술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 당연히 유리하다. 자, 내신과 관련된 학생부 반영 비율이 40%인 학교도 있고 50%인 학교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신 5등급, 6등급이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래면 한 4등급 정도까지는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논술은 논술 실력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입시에서 변화를 중심으로 올해 변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입시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올해 입시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니 해도 수능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것이죠. 자, 수능 수시만 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것이니까 수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수시 전형의 입장에서도 수능은 중요합니다. 자, 수시는 수능 전에 보는 것이니까 이때는 모의고사 점수겠죠. 자, 수시 지원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자, 369 모의고사 평균을 내든 아니면 6월,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보든 아니면 6월, 9월 중에 잘 본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든지 어쨌든 수시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모의고사 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정시에서, 자, 수시는 모두 상향 지원이죠. 자, 그러니까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먼저 판정해야 되겠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정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모의고사 점수를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 지원에서도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 특히 올해는 정시가 확대되었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도 확대됐는데 교과에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수시는 모두 상향 지원이라는 겁니다. 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게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보험을 든다, 왜냐하면 수능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들도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향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수시에는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이런 건 뺄게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기준에서 교과 전형은 그보다 살짝 높은 곳에 쓰는 게 기본적입니다. 자, 교과 전형의 특징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내신 점수를 입력하면 그 학교에서 적용하는 환산 점수를 모두 밖에서 나옵니다. 작년도 입결 결과 확인하면 70% 선까지 다 확인되죠.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으면 거의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80%, 90%, 100%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과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죠. 자, 그래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또 충원율이 높습니다.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모집 인원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또 올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로 아주 상향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과로 지원하는 대학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외도 있죠. 내신은 뭐 1점 초반대인데 모의고사 점수는 아주 낮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능보다 모의고사 점수보다 내신 점수가 월등히 높다. 그러면 교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학생의 경우, 즉 내신과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의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교과를 다 썼는데 떨어지면 정시로 갈 데가 없잖아요. 내지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시 교과로 같은 대학보다 너무 많이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교과 지원을 할 때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곳, 물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겠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 순위에서 안정적인 대학을 지원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내신 점수보다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극단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수시 지원할 필요가 없죠. 정시를 올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또는 일부, 아주 극히 일부 학교에 해당하겠죠. 자,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가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비교과가 좋으면 학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내신 반영이 많은 학교보다는 면접이나 자소서가 들어가고 활동을 많이 보는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논술은 아까 공이 말씀드렸죠. 논술 실력이 좌우합니다. 자, 논술에서 고려할 사항 또 뭐가 있습니까? 수능 최저죠. 아까 논술할 때 제가 빼먹었네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 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과 마찬가지로요. 최저가 없는 대학보다는 있는 대학이 맞출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수능을 함께 준비하셔서 최소한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시고 그런 대학을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모두 없는 대학만 지원하는 것은 경쟁률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7, 8월이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많이 안 나오는 학생도 수능 최저는 학교별로 차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최저가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2022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별 또는 전형별 입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시리즈로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좀 특징적인 것,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작년 기준만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게 올해의 특징입니다. 자, 특별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서류도 간소화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나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자소서나 면접이 없는데 굳이 만들어서 갈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가급적이면 학생의 경쟁력 내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자소서나 면접이 있는 학교가 오히려 더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학생부 세특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그건 학생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 중에 자기 자신의 학생부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은 학생들도 많아요. 꼼꼼하게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오히려 좀 드물 정도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부 분석부터 면밀하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저희 SG 교육연구소는 2022학년도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배치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소서 대비반, 면접 지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인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입시라는 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쟁터와 비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인사 드릴 때 산전수전 공중전에 게릴라전까지 겪어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입시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전략을 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시 지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학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이 대학까지 안 되면 나는 재수를 하든가 하겠다 라는 마지노선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과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육회 지원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 또는 보험이라고 해도 좋고 마지노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대학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기준을 정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 대한 해석과 또 입시 지난 해들 지난 과정에 입시 관련된 경험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저희 SG 교육연구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형별 대학별 세부 입시 안내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